자, 일단은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는 전략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항상 예전부터 해왔던 습관이에요. 종목을 보게 되면 회사 쪽과 통화를 해보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홈페이지도 한 번쯤은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는 좀 들어가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구나. 그 부분들이고요. 오리온홀딩스의 홈페이지예요. 사실 주요 수출 국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한 60여 개국 정도의 국가에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이 내수 쪽의 음식료 쪽 섹터가 내수 쪽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과거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화학 이런 쪽만 수출을 한다라면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분의 사업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코파이를 그다지 잘 먹지는 않습니다. 예, 정이에요. 대신에 저는 스윙칩을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이 과자, 이 스낵류라든가 파이류라든가 이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좀 짜여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수출 국가들, 그러니까 현지화 쪽에 수출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의 성장을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확 줄어들었었어요.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17년도를 저점으로 기록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중국 시장 쪽도 사업에 대한 성과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베트남 지역까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2015년도 때부터 한 번의 역성장이 없이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익에 대한 마진폭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럼 중국 쪽에 있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베트남 시장에서도 사업적인 성과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잘 나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로 17년도에 고점을 치우고 잠깐 주춤했었어요. 18년도에 주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다시 재차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해외 쪽에 있어서의 이 매출에 대한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매출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죠. 오리온홀딩스를 보기 전에 오리온 한번 볼게요. 오리온은 안 좋아요, 사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에 좀 갇혀 있어요. 장기 박스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잠깐 일봉도 좀 볼까요? 일봉도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요.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6년 만에 횟수로는 7년 만에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의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약 31,000원대예요. 주가가 17,000원.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5배가 살포시 넘어가겠죠. 여전히 좀 싸게 볼 수도 있고 유보율 또한 부채 비율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좋은 거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작년에 4.92%, 은행의 2년치 훌쩍 뛰어넘죠. 작년에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2,600억대 했을 때 3.65%의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년도 때보다 성장을 더 해 나간다면 아마 4%대의 배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론은 봅시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의 토끼?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 같아요. 고배당주? 전에도 한번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은행에 적금 넣는 거를 깨셔가지고 그 은행의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 터졌을 때. 그때 적금을 깨서 은행 주식을 샀다라면 지금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밀려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라면 4%대의 배당 수익률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빠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게 됐을 때는 배당과 시세 차익 뭐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17,000원짜리대에서 끝났어요. 종가가 17,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저가가 16,600원짜리대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5개째 나왔고요. 한 16,700원 정도에서부터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만 되게 되면 그래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만 보게 되면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대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뀌는 자리대가 2만원 부근이거든요. 요 2만원 자리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목표가가 달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목표가를 더 상향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하니까 일단 2만 원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뭐 15,000원 정도를 깨게 되면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날 어린이날 다 쉬시고 어린이날에 그 초코파이 아이들한테 하나씩 좀 사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리온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아니라 오리온 홀딩스겠죠. 그러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이 아닌 복습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한번 화면을 좀 봅시다. 예성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이 화면에 안 나오네. 아유, 치사하게. 자, 주유소 옆에 딱 보면 한국 12개월 예상 EPS예요. 예상 EPS의 추이 그리고 코스피의 주가 추이예요. 파란색은 EPS 증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실적,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냈었을 때의 그 이익치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EPS가 높아진다라고 본다라면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올해 PER, 예상 PER 13배 정도 수준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19배가 좀 넘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12개월 예상 EPS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 부분들은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다만 박스권역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쭉 드리고 있죠.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소는 전고점을 못 넘어갔지만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고 그 이상 넘어갔어요. 근데 빠지는 거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때는 쉬어가야 되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대신 밀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월 달에 수출 증감률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1년도 4월 달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보통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73%가 늘었어요. 석유화학 제품 82%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쪽에 39%, 자동차 부품이 거의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4월 달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해서 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4월이죠. 2분기란 말이에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박 쪽도 14%가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늘어나지 않은 게 바이오 헬스 0.04%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수출에 대한 증감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적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가율이 높은 쪽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왜? 실적이 더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업종별 10년 PER 밴드를 좀 보게 되면 사실 버블이 좀 많이 끼었죠. 버블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평균적인 PER과 현재 PER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현재의 PER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고요. 에너지, 화학 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현재의 PER 밴드와 평균의 PER 밴드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거나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통신 서비스,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더 빠져 있어요. 증권, 보험. 그러면 이 금융지 섹터와 철강 쪽, 자동차 쪽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품이다라는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철강과 자동차, 은행, 증권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대안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왜? 시장에 있어서의 수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다 좋아질 거야. 그랬다라면 어떤 업종군들이 못 올랐는가를 보게 되면 철강, 자동차, 은행, 증권 이쪽이 못 올랐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거나 하면 오히려 이게 투자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게 월봉 차트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좀 더 둔감하게 볼 수 있고 매수를 할지 말지 도움이 될 거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시세는 정배열 구간에서 나올 거고요. 5개월선의 방향성을 보고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주식 잔소리에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확 잡아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수는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한 번에 많이 사는 거는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은 사고 난 이후에 올라가 버리면 수익이 요것밖에 안 샀으니까 안 샀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빠지면 아 내가 고점에 샀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고 왜 많이 들어갔으니까 손절을 못하고 계속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투자적인 마인드로 받건 트레이딩으로 받건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2, 3, 4로 하거나 아니면 2, 3, 5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해요. 그러면 100만 원, 첫 번째 매수할 땐 100만 원, 아니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순으로 하게 되면 딱 1,000만 원이 돼요. 나는 4번까지 매수하기 싫고 3번 정도로 끝낼래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만약에 오리온홀딩스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ISC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수요일부터 IT 섹터들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왔었고 그러면서 하드웨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왔어요.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소부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2, 3거래일 동안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뭐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에 매수 포인트를 잡겠습니다라고 저 가격 전략을 예를 들어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해버렸다라면 지금의 손실로 따져보게 되면 10%가 넘을 거예요. 10%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했다라면 그 다음은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 그 다음에 61선 이런 식에서 1, 2, 3,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런 식으로 분할로 나눠서 하게 된다라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액, 매수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평단가는 더 낮춰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일반 체결되고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냥 그거 보내주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정고점을 뚫는 걸 보고 다시 좀 더 불타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오리온홀딩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오리온홀딩스를 보게 되면 월봉을 보면 월봉은 바닥이에요. 5개월 선이 돌려 세웠지만 여기서 조금 이격이 벌어지긴 했어요. 5개월 선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15,2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손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개월 선 자리대까지 밀리면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략을 보게 되면 16,000원대 초반권역부터 매수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16,700원부터 16,000원까지를 매수 포인트로 잡는다라면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1차의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 자리대가 될 거예요. 61선이 요 자리대가 2가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여기가 3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면 평단가는 아무래도 만약에 저렇게까지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거의 희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밀려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평단가는 오히려 이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평선을 보고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캔들을 보고서 장대 양봉의 시가, 뭐 종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손실 율을 보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내가 매수를 했던 그 단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럼 10% 빠졌을 때 2를 매수하고 또 거기서 10%가 빠지면 3을 매수하고 그런 식의 가격적인 비율, 손실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비율을 한다거나 이평선을 보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이 부분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고치시면 돼요. 대신에 분할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잘 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냐면 공매도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어요. 과거에서처럼 무작정 쏴붙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추격 매수의 성향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종목 상담할 때만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